자, 저희로왔습니다. 박성욱 강사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할인법 했죠, 할인법. 자, 이번 시간에는 비할인법입니다. 자, 비할인법은 요령이 중요해요. 요령 없이 문제를 풀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계산으로 나오니까 요령을 반드시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자,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할인법 하면 3종 세트, 순형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에 형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애. 형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애. 자, 그러면 이제 비할인법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얘도 세 놈이 있습니다. 수익률을 이용하는 수익률, 승수, 비율 분석법. 그런데 이제 요령이야. 수익률법과 승수법은 너무 다양해요. 이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대부분 계산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수익률 중에서 두 가지만 하셔. 두 가지만.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 대부분 5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 그러니까 오늘 총 6가지 한다. 6가지 한다. 얘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 이제 출발해요. 자, 수익률이 나오면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 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기본소에도 없어. 기본소에도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상식이라고 출제자들이 매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만 해보죠. 수익률은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얼마를 투자했니? 그리고 얼마를 벌었니? 이걸 따지는 거예요. 즉 투자를 통해서 번 총 성과예요. 총 성과라 그랬어. 총 성과. 자, 그리고 지분 수익률은 앞에 지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 거만 따지겠다는 거예요. 내 거만. 야, 네 돈이 얼마 들어갔니? 지분 투자금에. 그리고 네가 가져가는 게 얼마니? 지분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해는 돼. 별거 안 돼. 별거 없어요. 자, 해보자고요. 문제가. 자, 항상 이렇게 박스 형태로 출제자가 문제를 줍니다. 이렇게 살짝 움직여 봐야겠어요. 이렇게 박스 형태로 문제를 이렇게 줘요. 자, 이렇게 하면 다 보이나요? 자, 박스 형태로 이렇게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항상 투자는 두 가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는 얼마를 투자했니? 투자금액. 두 번째는 얼마의 성과를 얻었니? 수익.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자,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질문을. 항상 수익에 대해서 받았어요. 그 이유를 보세요. 지금 얼마를 투자했니? 총 투자 금액 10억 원짜리 샀어요. 그리고 내 돈이 얼마 들어갔니? 지분 투자 금액 6억 원. 그러면 대출은 얼마인 거예요? 대출은. 그렇죠. 대출은 4억이구나. 웬만하면 찾아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수익률로 해보잔 말이에요. 수익률로. 이렇게. 자, 수익률은 전체적인 투자의 총 성과를 말해요. 그래서 너 얼마를 투자했니? 그러면 뭘 대답해 주는 거야? 10억 원을 투자했구나. 벌써 끝났어요.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너 얼마를 벌었니?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수익을 찾아야 되는데 한 번도 출제자가 수익이라고 준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가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을 할 때, 수익을 기록할 때,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5단계로 기록했지, 수익이라고 기록한 적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의 성과를 측정할 때 수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수익을 대답해 줘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뭐다? 순영업 소득인 거죠. 순영업 소득. 그럼 왜 순영업 소득이니? 항상 투자의 성과라는 건 총 수익을 대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총 수익은 총 수익일 뿐이고, 최소한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 이게 바로 순이익, 순소득이죠. 그래서 항상 투자를 통해서 얼마의 성과를 얻었니? 수익이 얼마니? 라고 실무에서 물어보면 항상 순영업소득을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얻은 성과의 기준은 경비를 차감한 순영업소득이구나 라고 파악이 되는 순간 이 문제는 5초짜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10억 원짜리 투자했고 1억을 버셨구나. 10% 이렇게 되는 거죠. 10% 공시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 그럼 하나 더 봐요.
자, 이번에는 지분 수익률을 물어봐요. 지분 수익률. 그럼 내 거만 따지겠다는 거죠. 내 거만. 그러면 네가 투자한 건 얼마니? 이거 봐요. 6억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6억. 그러면 네가 가져가는 수익은 얼마니? 지분 수익을 찾아야 되는데 어딜 봐도 또 지분 수익이라는 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투자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 그러면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세전입니다.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세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 자, 기본적으로 이 지분 수익은 현금 수지 계열을 말해요. 현금 수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요 세전 현금 수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는 현금 수지가 세전 현금 수지가 있으니까 요 놈이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이 들어와요. 세전 현금 수지가 지분 수익이라면 세후 현금 수지는 지분 수익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현금 수지라고 적어져 있으면 다 지분 수익이에요. 세전은 세금을 내기 전 지분 수익이고 세후 현금 수지는 세금을 낸 이후에 지분 수익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지분 수익이냐 보자고요. 항상 총소득을 벌어요. 총소득을. 근데 총소득은 성과의 기준이 될 수 없다 했어요. 일단 최소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항상 성과의 기준은 비경비를 차감한 순이에요. 순.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으로 지금 경비를 차감하고 투자를 통해서 1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1억. 그러면 이 1억을 내가 전부 가져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은행의 부채 서비스.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에요. 그러니까 경비를 차감하고 투자를 통해서 순소득 1억을 벌었다면 이 1억이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은행에 부채 서비스액을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항상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에요. 은행이 가져가는 목. 그러니까 1억을 벌었다. 경비를 차감하고 1억을 벌었다. 딱 순이익을 봐요. 그런데 일단 은행에 갖다 줘야지. 대출 받았으니까 4천을 은행의 목으로 떼주는 거란 말이에요. 4천. 그러면 그게 내가 가져가는 현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뺀 나머지가. 그런데 세금까지는 안 뺐으니까 이걸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금을 내기 전 내가 가져가는 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분 투자 금액은 1억이고, 이 지분 투자 금액은 6억이고, 내가 가져가는 건 현금으로 얼마를 가져간다? 6천을 가져가는 거죠. 6천. 그래서 6억에 6천 10%가 되는 거예요. 대충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를 보자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 자, 보세요.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총 투자 수익률과 지분 투자 수익. 말 문제도 잘 나오고, 계산 문제도 잘 나오고. 자,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돼 있어요.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돼 있어. 총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이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수익률.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총 얼마를 벌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를 통해서 총 얼마를 벌었니? 그러니까 요 앞대가리에 있는 건 의미가 없는 문구예요. 그냥 수익률이야. 투자를 통해서 너 얼마를 성과를 냈니? 이런 거예요. 그럼 성과의 기준은 총이 들어갔다고 총소득으로 측정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라고 하면 성과 순영업 소득을 이렇게 읽어줘야죠. 순영업 소득. 그리고 얼마 투자했니? 10억 원을 투자했구나. 10% 이렇게 따져주는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지분 투자 수익률이에요. 지분 투자 수익률.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이 돼야 되냐? 지분 수익률 이렇게 번역이 돼야죠. 투자를 한지는 우리가 다 아니까 투자를 통해서 네가 얼마를 가져가니?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목이 얼마죠? 일단 내가 얼마를 투자했죠? 6억 원 투자했죠? 6억 원. 그럼 내가 가져가는 현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내가 가져가는 현금. 그러면 투자를 통해서 경비를 빼고 순소득으로 1억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다 가져가니? 아니라고. 은행에 부채 서비스액으로 4천을 갖다 줘. 아이고 아까워라.
그리고 내가 가져가는 현금이 얼마니? 세전으로 현금이 6천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6억을 투자해서 6천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지분 수익률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쭉 해보면 항상 지저분하네. 이걸로 해볼까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야. 투자 금액을 분석하고 수익을 분석하고. 그러면 투자 금액부터 봐요. 자, 10억을 투자했구나.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투자했구나. 그 중에 내가 6억을 댔구나. 그러면 대출이 얼마라는 거예요? 대출은 4억을 받으셨군요. 이게 투자 금액이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익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익을. 그러면 유효총소득이라는 건 공시를 차감하고 공시를 고려해서 내가 실제 유효하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소득은 실질적으로 2억인 거예요. 그런데 경비를 차감하면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경비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유효총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하면 순이니까 경비는 1억이구나. 이런 걸 찾아줘야 된다면 1억. 그러니까 1억. 그래서 경비를 차감하고 1억이에요. 근데 이 1억을 내가 다 현금으로 가져가니 그렇지 않다. 은행이 부채 서비스액으로 4천을 가져가고 내가 현금 세전으로 6천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을 물어보면 10억을 투자해서 1억을 벌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내 것만 따집니다. 그러면 지분 투자 금액 6억, 내가 가져간 현금 6천에서 10%. 그래서 10% 제가 다 맞춰놨다 그랬어요. 잘 나와. 기본소득 없어. 너무 상식이라고 지금 투자자들은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나 상식이지. 어떻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배워야지. 자, 그러면 이제 비율 분석법 들어가 보죠. 자, 비율 분석법도 양이 꽤 많은데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1번 손부채. 자, 항상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모가지를 쳐요. 이렇게. 그리고 부채는 손으로 붙인다, 발로 붙인다. 손으로 붙인다. 자, 그래서 항상 순영업 소득이야. 이게 순영업 소득 쓰다 보면 손자 같다 그랬어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이거야. 자, 여기서 오류 첫 번째 1번. 손부채니까 이 부채가 대출 금액, 대출 금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을 의미한다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밑을 한번 봐요. 우리 조금 전에 너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니? 그러면 경비를 차감하고 순소득을 기준으로 순영업소득을 대답해 주는 거야. 조금 전에 순영업소득이 1억이었죠. 1억. 그리고 1억에서 은행이 가져가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고 내가 가져가는 게 세전으로 얼마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보셔. 부채 감당률은 뭐냐? 그러면 자, 투자자는 어떤 걸 중요하게 여깁니까? 내가 가져가는 현금 수지가 중요하죠. 세전으로 얼마, 세후로 얼마. 근데 은행은 어떤 것이 관심사입니까? 은행이 가져가는 건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은행은 자신이 받을 부채 서비스액이 순영업 소득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은행을 기준으로 은행인 내 부채 서비스액을 순영업 소득이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따지는 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은행의 입장에서 순영업 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이 지급되니까 순영업 소득이 내가 받을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요걸 따져주는 거야. 자, 해보자고요.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항상 모가지 치고 위에다 뭘 올린다? 손부채. 그래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아니나 다를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가? 손부채.
그리고 얘는 분수 형태의 지표니까 항상 1을 기준으로 해요. 1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 감당할 수 있다.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뭐니? 그러면 자, 손부채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순영업 소득이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다. 이게 충분히 원리금을 갚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보죠. 이런 걸 계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순영업 소득이 1억이고 은행에 지급할 원리금 상환액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죠. 부채 서비스액이 5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얼마입니까? 그럼 항상 모가지 치고 손 올리고 그래서 손부채죠.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보자고요. 순영업 소득이 1억에 1억 그리고 은행이 받을 부채 서비스액 5천만 원이니까 순영업 소득 1억이 부채 서비스액 5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죠. 순영업 소득이 크니까 이걸 나타내는 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근데 정확히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 5천만 원을 2배나 웃돌고 있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2 이렇게 되는 거야.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2배구나.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2배나 감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안 나올 데 없어요. 부채 감당률은. 자, 그 다음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이 있는데 자, 일단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이에요. 대출을 받은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이 아니라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부채 건전성. 이거 놓치면 안 돼. 부채 비율은 항상 암기 코드가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래서 뭐 되려고 부채 건전성을 측정합니까? 부자 되려고 부채 건전성을 측정해요. 그래서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 요거죠. 그래서 주의할 건 있어요. 항상 질문 들어오는 대표적인 게 뭐냐. 부채가 벌써 2번 나와. 손부채 암기 코드로 나오는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채 비율이야. 그럼 부채 감당률의 이 부채는 대출 금액인 부채가 아니죠. 부채 서비스액이야. 부채 감당률의 부채는. 그런데 부채 비율의 부채는 그냥 부채라고 돼 있으니까 일명 이게 빚이요, 빚. 빚이에요, 빚. 빚. 다른 말, 빚. 빚. 다른 말로, 그죠. 대출 금액이 부채가 되는 거예요. 대출 금액이. 그러니까 자꾸 계산을 하면서 질문을 주신 거 보면 부채 비율은 부채 건전성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의 건전성이 아니야. 당신이 지고 있는 빚, 당신의 대출 금액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부채 건전성, 대출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자신의 빚을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기 자본으로.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요 지문을 먼저 볼까요? 요 지문. 자, 이게 강의 노트에 있는 지문이죠. 투자자가 1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 8억 원을 받았어요. 대출 8억 원. 자,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첫 번째, 10억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8억을 대출 받았군요. 그럼 일단 대출을 받은 비율은 얼마예요? 10억 중에 8억이니까 80%.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대출을 받은 비율은 10억 중에 8억 80%구나.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거 여기 있어요.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가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정부가 뭐가 궁금하냐. 이 사람이 받은 이 대출, 이게 빚이죠. 이 투자자의 부채 또는 빚, 대출이 건전한지를 확인한다. 이런 말이 이게. 즉 부채, 대출의 건전성. 그걸 우리는 측정하는 게 부채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한다.
여기서 부채는 뭡니까? 대출이니까 8억. 대출 8억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측정하니? 그러면 이걸 자기 돈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10억 중에 8억이 대출이니까 내 돈은 얼마예요? 2억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4배죠? 퍼센트로 치면 400%. 이게 무슨 뜻을 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빚 8억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의 4배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채 비율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8억을 빚지고 있네.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해 봤더니 웜에 이 사람의 빚이 자기 거에 4배를 지금 빚지고 있구나. 자기 거에 4배를 빚지고 있구나. 이 건전해 보여요? 불건전스러워 보여요? 대단히 불건전스럽단 말이에요. 대단히 불건전. 그러니까 이런 대출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투자자가 15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8억을 대출받았어요. 80%를 대출받았구나. 대출을 받은 비율, 대부 비율. 근데 대출 8억을 딱 받게 되면 항상 정부는 이 빚의 건전성을 따져요. 요새 또 나와요. 우리 젊은 계층들이 지금 영혼을 끌어다가 대출을 끌어다가 지금 주택을 많이 샀죠. 그래서 지금 젊은 계층의 부채 비율이 얼마입니까? 부채 비율이 얼마다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부채 비율?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하는구나. 젊은 층의 지금 부채의 건전성이 좋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게 부채, 사기돈. 그래서 부자 되려고, 암기 코드가 부자 되려고. 부채 비율은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해요. 뭐 되려고? 부자 되려고.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은 시험에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암기 코드가, 자, 요 채무가 임채무시가 아니라 했어요. 임채무시가 아니라 유채무시라고 그랬어요. 유채무시. 자, 그럼 유채무시? 유효총소득을 뜻하나? 맞아요. 유효총소득이에요. 그리고 유채무시가 뭘 띵고 가요? 뭘 띵고 가니? 그러면 두 가지를 띵고 가는데 이게 바로 영부인이에요. 영부인. 그래서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을 띵고 간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잘 봐요. 유효총소득을 벌면 우리가 항상 제가 뭐라 했냐? 자, 유효총소득을 봅니다. 그러면 아이고 벌 거 다 벌었구나. 나갈 일만 있어요. 그래서 두 문자가 영부령이잖아요. 영부령. 그러니까 항상 유효총소득을 벌면 항상 영부령 세 가지의 지출이 나오죠.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자, 그러게 바로 요 놈이에요. 영업경비,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이번에는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채무불이행이에요. 근데 이름이 왜 채무불이행이니? 그러면 자, 유효총소득이 이렇게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해야죠. 근데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점점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점. 그럼 결국 유효총소득 유채무시가 채무를 갚을 수 있겠어요? 갚을 수 없겠어요? 갚을 수 없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어지면서 이렇게 픽 쓰러져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위가 전부 다 뭔가 채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률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그냥 유채무시가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자, 그런데 요것만 암기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자, 해보자고.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렇게 쫙쫙 자꾸 가리네요. 자, 5번을 할 거야. 5번을 할 거니까 같이 잘 보셔야 돼. 투자 분석은 항상 두 가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얼마를 투자했니? 투자 금액. 자, 10억짜리 투자했어. 그리고 대출 8억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 얼마예요? 자기 자본은 2억이구나. 요거 분석돼야죠. 요거. 그 다음에 자, 수익을 분석하는 거죠. 자, 총소득으로 얼마를 벌었니? 2억이에요. 총소득 2억. 그런데 경비를 차감하면 얼마니? 경비를 차감하면 순 영업소득 1억. 이게 경비를 차감해서 순소득으로 1억. 근데 이 중에 은행이 얼마를 가져가니? 부채 서비스에
은행이 2천만 원 가져가네요. 그리고 세해 전후로 내가 가져가는 현금이 8천이군요. 이게 돼야 돼. 이거 5번 해줄 거야. 아니, 4번 해줄 거야. 문제가 4번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부채 감당률이니까 항상 모가지를 치고 여기다 뭘 올린다? 손부채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럼 보자고요. 순영업소득 1억이, 순영업소득 1억이 은행이 받을 부채 서비스액 2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나요? 요것만 딱 보고 감당할 수 있구만. 감당할 수. 정확히 얼마를 감당할 수 있니? 5배 감당할 수 있는데? 5배? 그렇죠. 이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시험에서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봐요. 투자 금액부터 분석해요. 총 투자 금액 10억 원이고 대출이 8억 원이구나. 그리고 내 돈은 2억 원이구나.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봐요. 자, 내가 가져가는 총 소득이 2억이네. 이건 성과가 아니에요. 성과가. 자, 투자의 경비를 뺀 나머지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이 1억이구나. 그럼 경비가 얼마예요? 경비가. 유효 총소득 2억이고 경비를 차감했더니 1억이니까 영업경비는 1억이구나. 자, 순영업소득 1억이에요. 그럼 은행이 가져가는 부채 서비스액이 2천. 이게 은행이 2천 가져가고 내가 세해 전후로 8천을 가져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는 대부 비율이니까 대출을 받은 비율이야? 대출을 받은 비율? 뭐 쉽지. 10억 원짜리 중에 8억? 80%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대부 비율이 그냥 80%인 거예요. 이런 거 잘 나온단 말이에요. 땡큐야. 자, 또 봐요. 자, 투자 금액 분석. 투자 금액 10억. 그 다음에 대출 금액 8억이니까 대출을 받은 비율. 대부 비율 얼마예요? 80%네. 80%. 자,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네요. 몇 배? 5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꾸 보면. 자, 부채 비율은 여기서 말하는 이 부채는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라 부채 대출의 건전성을 따지는 거야. 대출의 건전성. 뭐 되려고? 부자 되려고. 그러니까 대출을 자기 자본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대출이 8억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요 놈의 건전성을 보는 거예요. 요 대출이 빚이니까 요 부채의 건전성을 따진다. 어떻게? 내 돈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내 돈이 얼마니? 2억이잖아. 2억. 그러니까 이 인간 봐라. 빚이 8억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4배를 지금 비추고 있네. 대단히 불건전스럽구나. 4배 또는 400%. 자, 요놈이 살짝 어려워요. 자, 채무 불이익률이니까 얘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항상 유효 총소득이 필요하죠. 유효 총소득. 그리고 뭘 띵고 간다? 영부인. 그러니까 영업 경비,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에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업 경비, 부채 서비스액. 자, 그런데 잘 봐요. 이게 이제 왜 어렵냐? 자, 영업 경비가 없어. 이게 문제예요. 자, 유효 총소득은 여기 있어요. 유효 총소득은 2억 이렇게 있어요. 부채 서비스에 부채 서비스에 2천 있고. 그런데 영업 경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했던 거예요. 유효 총소득 2억, 경비를 차감하면 1억. 그러니까 경비는 얼마니? 1억이죠. 1억. 그러니까 영업 경비 1억. 부채 서비스액 얼마? 부채 서비스 2천. 그러니까 유효 총소득 얼마? 2억 이렇게. 그러니까 1억 2천이니까 60% 정도 되겠습니까? 60% 정도. 자,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비할인법은 공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시험장에서 못 풉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실무적인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요령입니다. 자꾸 봐주세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